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공부 종놈이면 어때? 고추만 달고 나오면 됐지. 그러면서 마금내는 간밤에 웅보에게 토로했던 한스러운 눈물은 다 어디에 감춰버렸는지 부끄러움과 슬픔을 잊은 채 자꾸만 웅보의 가슴 속으로 빗물 괜 땅에 호미질하듯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빨로 자근자근 그의 어깨를 물었다. 웅보는 자신도 모르게 마금례를 떠밀었다. 그는 허리띠를 메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그때 마금례의 방 토방에는 쌀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웅보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자 도둑고양이처럼 눈을 치뜨고 즐겁하며 달아났다. 웅보는 가슴에 디딜방아에 황만큼한 큰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이었다. 지난밤의 일을 쌀분이가 죄 알고 있다고 생각하자 고개를 들어 검은 하늘조차 쳐다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쌀분이는 간밤 마금내의 방 토방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웅보는 안채 봉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가서는 대문 빗장을 따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바람이 으스스하게 몸을 죄었다. 그는 날이 훤하게 밝아올수록 부끄러움이 커지면서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집에 다시 들어설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어디론가 정처 없이 가고 싶었다. 남문을 지나 홍룡샘 앞으로 해서 광나루까지 왔을 땐 대지와 하늘이 환하게 트였다. 웅보는 한동안 광나루 나루턱에 하염없이 찬 강바람을 쏘이며 앉아 있었다. 날이 밝자 강 건너 영산포 선창에서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영산포 선창은 언제나 북적거렸다. 여름에는 고깃배가 끊이지 않았고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실어 나르는 큰 배들이 온통 강을 덮곤 하였다. 기름진 나주 평야에서 소출된 곡식이 모두 영산포에 집결되는 것 같았으며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들은 강이 단단하게 얼어붙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디론지 실려갔다. 웅보는 언젠가 마님의 심부름으로 영산포에 새우젓을 사러 갔다가 산더미같이 쌓인 곡식 가마니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란 일이 있었다. 큰 물이 영산강 주변을 갈퀴질하듯 샅샅이 핥히고 가뭄으로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금이 가 산에 중내 하고들 야단들인 흉년에도 영산포에만 가보면 곡식 가마니들이 즐비하였다. 웅보는 천천히 일어서서 강을 따라 걸었다. 영산강 700리길 어디라도 바람처럼 훌훌 떠나가고 싶었다. 완연히 날이 밝자 강 위에는 돛을 달고 백기를 재촉하는 범선들이 여러 척 나타났다. 웅보는 걸음을 빨리하여 구진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한참 동안이나 쉰 후에 회진나루에 당도했다. 큰 비가 퍼붓는 여름에는 강물이 그렇게도 무섭던 것이 물이 쫄쫄 빠진 초겨울부터 늦은 봄까지는
수면이 그렇게 잔조로울 수가 없었다. 달걀 껍질처럼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쌀분이의 얼굴과도 같이 잔조로운 강 위에는 돛담배가 한가롭게 오르내릴 뿐이었다. 웅보는 한낮이 지나서야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생각 같아서는 강물이 끝나는 곳까지 따라서 내려가고 싶었지만 어디론지 떠나더라도 종문서만 받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부질없이 고개를 들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야 송월촌 서당으로 왔다. 그는 서당에서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환한 대낮에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웅보는 명심보감, 개선편을 펼쳤다. 나에게 착하게 하는 자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대목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으나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아침과 점심을 굶은 웅보는 두껍고 칙칙한 어둠의 날개가 서서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덮일 무렵 서당에서 나왔다. 송월촌에서 어둠이 깔려오는 논둑을 밟고 도루묵으로 돌아오면서 웅보는 건듯건듯 걸음을 멈추어 큰 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웅크린 듯한 금성산 골짜기의 어둠을 바라보곤 하였다. 강바람이 어머니의 쿠릿한 입김처럼 포근해지면 노란 새잎 양지꽃이며 엷은 황록색의 애기 나리꽃이 맨 먼저 피는 금성산 깊은 골짜기 양지 쪽 등성이에 할아버지가 10년 가까이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를 금성산 골짜기 땅속 깊이 묻던 날은 하늘이 술술 무너져 내리기라도 하듯 종일토록 눈이 쏟아졌다. 아버지 장쇠는 할아버지의 시신을 헌 가마니를 뜯어 7 토막으로 묶은 다음 대발을 엮어 뚫뚫 말아 지게에 지고 눈발이 앞을 가리는 금성산 골짜기로 올라가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웅보와 그의 동생 대부리가 삽과 괭이를 들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섰다. 슬픈 마음이 없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울지 않았다. 물꼬를 보러 가는 기분으로 삽을 오른쪽 어깨에 들쳐매고 아버지 뒤를 따라가던 웅보는 아마 상여 소리가 없기 때문에 슬프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상여도 없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치 나무 토막을 지고 가듯 할아버지를 대발에 뚫뚫 말아 지게에 얹고 눈보라 속에서 눈물 대신 땀을 흘리면서 가파른 산길을 추어 올라가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었다. 할아버지가 왜 죽으면 땅에 묻지 말고 영산강에 떠내려 보내라고 했을까? 웅보는 아버지가 지게를 받쳐 세우고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쓱쓱 문지르며 할아버지를 묻을 만한 곳을 찾느라 아기 다박솔 수평과 앙당그러진 떡갈나무들이 촘촘히 들어앉은 등성이를 여기저기 유심히 살피고 있을 때 발뿌리 아래로 멀리 내려다 보이는 영산강을 굽어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죽어서 낚시질만 하고 싶은가 보제? 대부리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자 네 할아버지는 저승에서나마 멀리 가시고 싶으신 거란다.
하고 아버지 장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웅부는 그러면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가 마지막 시키는 대로 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고 땅에 묻어주는 거냐고 물어보려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슬프게 보였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삼부자는 떡갈나무 뿌리를 캔 뒤 언 땅을 깊게 파서 할아버지를 묻고 눈을 맞으며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로 내려오면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내려오던 웅보가 가끔 뒤따라오는 아버지를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는 빈 지게를 지고 내려오면서도 자꾸만 손등으로 얼굴을 쓱쓱 문지르곤 하였는데 처음엔 추워 죽겠는데 아버지는 왜 저리 땀을 흘리실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한참 뒤에 그건 땀이 아니고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서야 갑자기 목구멍에 후끈 불길이 치솟는 듯 하였다. 숨을 거두기 전날 밤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방에 관솔불을 더 밝게 피우게 한 뒤 웅부를 불러 머리밭에 앉게 하고는 몇 번이고 있는 힘을 다해 손자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이마에 불도장을 없애달라는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장쇠야, 부탁이다. 저승에까지 가서 좋은 노릇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 지발 애비 이마박에 찍힌 불도장을 지워줘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물기를 쥐어짜듯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식구들은 할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망령이 든 것으로만 생각했다. 죽는 애비의 마지막 소원을 안 들어줄 거냐? 이마박에 불도장을 찍은 몸으로 어떻게 저승 문턱을 넘으란 말이냐? 애미 말 듣고 효도 한번 하거라. 와.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삭정이처럼 앙상한 손을 휘저으며 거듭 다그쳤다. 아버님도 원 어떻게 불도장을 없애라는 겁니까요? 웅부 아버지가 답답한 듯 그렇게 묻자 할아버지는 인두를 가져오너라. 인두를 간솔불에 달고서 내 이마박에 불도장을 치지거라. 하고 한껏 목소리를 도두어 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소스라치듯 놀랐다. 식구들 모두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님, 못합니다. 웅부 아버지가 머리까지 거칠게 흔들며 거절을 하였다. 이런 불효자식 같으라고.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고는 무서운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보았다. 할아버지, 내가 해드릴게요. 웅보는 고스러져가는 오동나무 잎처럼 거무죽죽하게 야윈 할아버지의 뺨을 적시는 눈물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웅부의 손을 쥔 팔에 힘을 쏟으며 가까스로 웃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웅부가 내 애비보다 낫구나. 할아버지는 웅부를 향해 되도록 웃음을 오래 보여주려고 시들어가는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듯 싶었다. 웅부가 어머니의 바늘 상자에서 인두를 꺼내 쟁기의 보습처럼 끝이 날카로운 인두를 관솔불에 넣자
아버지가 달려들어 빼앗아 버렸다. 아버지가 웅보에게서 인두를 빼앗자 할아버지는 다시 손을 휘젓고 상반신을 추석거리면서 욕을 퍼부어댔다. 저런 불효막심한 놈. 내 놈은 이 애비가 죽어서도 좀 노릇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놈, 그 인두 당장 웅부한테 못 죽었냐? 할아버지는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력을 혀끝에 모아 그렇게 울부짖듯 아버지를 나무랐다. 한참 뒤 아버지는 인두를 손에 쥔 채 식구들을 모두 방에서 내쫓았다. 방에서 쫓겨나온 식구들은 방문 밖 토마루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서는 할아버지의 칼에 끓는 듯한 울음소리가 거칠게 흘러나왔다. 잠시 후에 맷돌질을 하는 듯한 이빨 가는 소리와 혀로 땅을 파는 것 같은 외마디 비명이 식구들의 심장을 쥐어뜯었다. 그리고 어둠처럼 조용해졌다. 식구들이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을 때 할아버지 머리맡에 꿇어앉은 채 아버지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인두에서는 기름 타는 연기가 가느다랗게 관솔불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불도장이 찍혀있는 할아버지 이마에서도 연기가 맴돌았다. 방 안에 창자를 훑는 듯한 기름 타는 냄새가 가득했다. 웅보가 아버지 옆에 꿇어앉으며 불에 타서 뭉그러진 할아버지의 이마를 들여다보았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이마의 불도장을 없애고 저 세상으로 갔다. 어둠을 털고 송월촌에서 노루목으로 휘적휘적 돌아오면서 웅보는 금성산 골짜기에 묻힌 할아버지 생각만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마에 불도장을 없앴으니 저 세상에서는 종살이를 하지 않게 되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도 웅보는 마님의 부름을 받고 또 마금예의 방에 들어가야만 했다. 우수가 지나자 무등산에 눈이 녹으면서 영산강이 풀리기 시작했다. 밀물때면 제법 눅눅한 바닷바람이 뱃길을 타고 강 위로 드밀고 올라와 코끝을 간지렸다. 눅눅한 바람이 오래 머물러 있는 강변의 버들개지에 물이 오르고 얼음이 풀린 강물이 한결 맑아지는가 싶으면 산과 들과 강의 수면은 어느덧 촉촉한 안개에 젖었다. 전라도 땅에서 맨 처음 봄이 오는 곳은 영산강이다. 700리 길고 긴 강을 따라 바람의 겨울이 백암산 쪽으로 밀려가면 이내 봄이 찾아오곤 한다. 우수가 지나면 영산강물도 그들먹하게 불어나 강변의 미루나무 밑동을 흥건하게 적신다. 8골 얼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기 때문이다. 담양의 용추산, 창평의 서봉학, 장성의 백암산, 나주 작천의 물과 장성천이 합류, 목포에 이른 길고 긴 영산강 700리길, 담양 용추산에서 비롯한 유원천은 담양읍을 지나 중록천을 이룬 후에 신천 대교천과 만나 창강이 되고 다시 세 갈래의 삼지천, 펑퍼짐한 건천과 합류하여 벽진을 이루고
장성 삼성포로부터 흐르는 구둥천과 합세, 극락강이 되며 서남으로 흘러 백암산으로부터 흘러오는 황룡강과 만난다. 또한 여첨산에서 비롯한 지석강에 이르면 강폭이 한결 넓어지면서 광탄을 이루어 영산포에 이른 다음 꿈틀거리는 뱀처럼 큰 구비로 되는 회포가 되고 다시 송지천과 합하여 고막원 부근에 이르러 작천, 한평천과 만나 사오강이 되어 몇 굽이 휘어 돌다가 임진난 때 전함의 계류장이었던 이천포에서 잠시 숨을 돌리킨 후 몽탄으로 흘러 영암, 덕진, 서울을 적시고 큰 용이 산다는 주룡포에 이르며 다시 도선국사의 탄생지인 구림을 경유하여 마침내 목포 근해에 이르러 삼각주로 나뉘면서 바다에 이른다. 700리길 강변에는 기름진 들이 골골이 펼쳐져 있지만 조그마한 비에도 강물이 범람하여 땀 흘려 가꾼 곡식들을 옴실하게 핥히어 가버리곤 하였다. 땅이 기름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 또한 모래알처럼 정이 많았으나 해마다 어김없이 덮쳐오는 큰 물과 싸우느라 성질만 모질어지고 풍년이 들 때면 새도가와 수령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기 일쑤여서 할미꽃처럼 평생 고개 한번 쳐들지 못한 채 늙어갔다. 영산강은 서름받은 농민들이 죽을 때까지 흘리는 한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웅보는 하루에 한 번씩 강가에 나갔다. 강에 나가면 바람의 냄새가 참 좋았다. 그는 강물을 훑고 불러온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봄이 어디쯤에서 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강에 나가서 바람의 냄새를 맡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씩 트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밤에도 강가에 나가서 우두커니 강물을 보고 서 있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고싸움 놀이가 끝나자 강변의 밤은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웅부가 강바람을 쏘이고 돌아오는데 사랑채에서 양진사가 찾는다고 하였다. 웅보만 찾는 것이 아니고 장쇠, 웅보, 대부리, 삼부자를 한꺼번에 찾는다고 하였다. 웅보 아버지 장쇠는 장진사가 그들을 찾는 것은 분명히 노마님의 유언대로 땅을 떼어주려는 것이라고 미리부터 들떠 있었다. 장쇠 올해 몇 살인가? 삼부자가 사랑채 마루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자 양진사가 담배통을 문 채 방문을 열며 물었다. 글쎄요, 쇠뇌같이 천한 몸이 몇 살인지 어떻게... 자신의 나이를 모르는 장쇠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어물어물했다. 쇠뇌 아비는 올해 49이고 어미는 52옵니다. 옆에 있던 웅보가 대신 말해주었다. 벌써 그렇게 되었구만. 장쇠가 우리 집에 49회를 살았구만. 셋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댁에서 살았다 합니다요. 그렇던가? 양진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벼슬을 사기 위해 돈을 더 바쳤는데도 소용이 없어 날마다 성깔만 사납게 부려쌌던 그가 갑자기 부드러운 태도로 삼부자를 대하자 웅보는 약간 겁이 나기도 하였다. 종들이란 상전한테 꾸중을 들을 때가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갑작스럽게 회유를 한다든가 부드럽게 대해줄 때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미거한 쇠뇌의 여러 식솔들이 탈없이 잘 사는 것이 다 어르신네 덕택입니다요. 장쇠는 자꾸만 머리를 조아렸다. 웅보는 몇이냐? 쇠뇌는 서를 세었으니 20이었고 대부리 놈은 17이옵니다. 웅보는 또렷또렷하게 대답을 하면서 흠칫 양진사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도대체 이 양반이 무엇 때문에 그들 삼부자를 모아놓고 미주알 고주알 캐어 묻고 있는 것인지 어림조차 할 수가 없었다. 양진사는 한양에 갔다 온 뒤 웅보가 쌀분이와 도망치려다 붙들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을 하지 않았었다. 웅보는 그게 마님의 입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한자리에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진사는 삼부자의 얼굴을 얼추 살피는 것 같으면서 천천히 말했다. 작고하신 가모의 유언대로 땅을 떼어주고 싶지만 양진사는 잠시 말을 멎고 다시 그들의 표정을 쓸어보았다. 궁리를 해본 끝에 역시 땅보다야 종문서를 내어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그들은 잠자코 양진사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장쇠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종문서 따윈 필요 없으니 땅을 떼어달라고 생떼라도 쓰고 싶었지만 침먹은 지네 모양 입을 다문 채였다. 내가 땅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웅보나 대부리의 장례를 위해서 종문서를 내주기로 한 것이니 장쇠는 추호도 나를 섭섭하다 생각 말게나. 양진사는 조용조용 낮은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자, 이것이 종문서다. 이것만 가져가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종이 아닌 게야. 양진사는 문갑의 서랍을 열고 색깔이 누리 팅팅하게 바래고 모서리가 너털너털 볼성 사납게 찢겨지고 다른 문서 뭉치를 꺼내 장쇠 앞에 내밀었다. 가져가거라.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집 종이 아니니께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서 살거라. 아무도 종문서를 집어들지 않았다. 웅보가 냉큼 집어들려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일단은 아버지한테 맡기기로 하였다. 장쇠는 말끄러미 마룻장 위에 종문서를 뚫어져라 내려본 채 말이 없었다. 대부리는 아버지와 형의 눈치만 살폈다. 웅보는 마룻장 위에 종문서를 내려다보며 착잡한 생각에 젖어 있었다. 마룻장 위에 희치희치 다른 종문서가 한갓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같이 느껴졌다. 그들 네 식구, 죽은 조상들의 영혼까지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같았다. 보잘것없는 저 종이뭉치가 쇠사슬보다 더 단단하게 그들의 육체와 마음을 얽어매고 옥죄어 왔다는 생각을 하자 종문서가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왜들 그러느냐? 양진사가 물었다. 어떻게 이 댁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요? 쇠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쪽부터 많은 쇠뇌의 일족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왔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어르신께서 쫓아내신다면 우리는 죄 죽고 말겠구만요. 제발 이 댁에서 계속 살게 해주셔요. 장쇠는 울먹이듯 말했다.
허허이, 이 사람 쫓아내는 것이 아니래도. 양진사는 답답한 얼굴로 장쇠를 보았다. 쫓아내지만 말아주셔요. 웅부 아버지 장쇠는 양진사가 종문서를 내어주며 집을 나가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다. 땅 한 떼기 없이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내 식구 영락없이 입에 거미줄 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땅 대신 종문서를 내어주는 양진사가 원망스러웠다. 웅보가 문서 집어들어라. 양진사가 웅보를 보며 말하자 웅보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필 겨를도 없이 종문서를 집어 품에 넣었다. 이놈아, 어쩌려고 그려. 내 놈들이 뜬골로 세상에 나가서 단 하루인들 살성 싶으냐. 장쇠가 웅보를 향해 나무랐다. 웅보는 빨리 양진사 앞에서 물러나고 싶을 뿐이었다. 참, 웅보야. 양진사가 턱끝을 웅보 쪽으로 내밀었다. 웅보는 고개를 들었다. 쌀분이도 데리고 나가거라. 쌀분이는 왜요? 장쇠가 웅보 대신 물었다. 쌀분이를 웅보와 짝을 맞춰주게. 자, 그만들 가봐라. 이제 언제고 이 집에서 나가도 좋다. 양진사는 장지문을 닫아버렸다. 장쇠는 양진사가 문을 닫아버린 뒤로도 잠시 멀뚱히 앉아 있었다. 한 번만 더 굽어 살펴주셔요. 장쇠는 목이 메는 것 같았다. 그만 물러가라는데 그러느냐? 왜? 땅을 안 떼어주어서 그러는 게냐? 양진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아, 아닙니다요. 웅보는 얼른 양진사의 말을 받고 나서 아버지를 부축해 사랑채 마루를 내려섰다. 맥이 풀려 행랑으로 돌아온 장쇠는 사뭇 끙끙 앓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는 양진사를 원망했다. 땅을 떼어주기 전에는 죽어도 진사댁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니께 이 집에서 나가자니께요. 내 식구 어디 간들 설마 굶어 죽겠어요? 웅보는 부모를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다. 처음엔 대부리도 진사댁에서 나가기가 싫은지 뚱에 있더니 이내 웅보 편을 들어주었다. 웅보형 말대로 해요. 이제 우리들 가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훨훨 날아갈 수 있다잖아요.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도 된답니다요. 이제는 우리들한테 아무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일을 시킬 사람도 없답니다요. 굶어 죽든지 살든지 우리들 맘대로 한번 살아봐요. 대부리는 우선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들 하는 일에 간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이제는 보수세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됐고 보수세를 받지 못했다고 양진사한테 꾸중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일 아침부터 아침 해가 내 엉덩이에 붙을 때까지 늦잠이나 푹 자야겠구만. 대부리는 그러면서 푸실푸실 웃었다. 나가고 싶거든 내 놈들이나 나가거라. 나하고 내 애미는 땅을 떼어주기 전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장수의 태도도 완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웅부한테 종문서를 다시 되돌려주고 오라고까지 했다. 아무데나 강변 어디에 가서
묵정밭에 터를 잡고 살자니까요. 뼛속에 땀방울이 괴도록 땅을 파서 우리 논밭을 만들고 말겠어요. 그것은 웅부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거였다. 영산강변 어디라도 터를 잡고 버려진 땅을 일구어 전답을 만들 꿈을 갖고 있었다. 울타리는 막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의 집에 오고 싶은 사람이면 아무나 환영할 생각이었다. 도둑이라도 반갑게 맞아주리라 싶었다. 나는 안 갈란다. 아버지가 끝까지 양진사 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결국 형제만 먼저 떠나기로 하였다. 웅부는 자리가 잡히는 대로 부모를 모셔갈 생각이었다. 부모와 함께 갔다간 고생만 시켜드릴 것만 같아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부리도 반대하지 않고 수걱수걱 형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였다. 너희들만 가지 말고 기왕지사 말이 났은께 쌀분이도 데리고 가거라. 아버지는 그러면서 양진사의 말을 상기시키며 찬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예를 지내자고까지 하였다. 그날 밤 웅부와 대부리는 종문서를 가지고 영산강으로 나갔다. 종문서를 불태운 재를 강물 위에 띄워버렸다. 그러나 종문서를 불태워 속량을 했다고는 하지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웅부와 대부리는 어두운 강물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모든 생각들이 정지하고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종의 굴레를 벗기만 하면 날개가 없어도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속량이 되고 보니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종놈이 아니란 말이지? 대부리 역시 실감이 안 나는 듯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 우리는 제비나 황새처럼 자유의 몸이 됐다. 이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람도 없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드르렁드르렁 낮잠을 퍼자도 괜찮겠지? 낮잠뿐이냐. 새처럼 아무데나 갈 수가 있다. 강을 건너서 땅 끝까지도 갈 수가 있고 가기 싫은 곳은 안 가도 누가 나무람 하지 않는다. 웅부는 그의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들이 종의 굴레를 벗은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확연하게 실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양진사 댁에서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나는 종이 아니다. 웅보는 밤하늘을 향해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 보았다. 종문서를 받은 다음 날 뱀딸기처럼 붉은 해가 강 건너 널따란 쇠돌 위에 떠오르기가 바쁘게 웅부와 쌀분이는 서둘러 혼례를 올렸다. 혼이며 납체, 납회, 친형의 절차를 밟아 사모관대의 족들이 원삼을 입고 청실홍실 들이운 합한주 교환하는 격식 대신에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신랑 신부 맞절하는 것으로 끝낸 혼례였다. 아가, 잘 살아라 와. 새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는 혼방조차 차려주지 못해 마냥 아픈 마음을 달래며 앙상한 손으로 쌀분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혼례가 끝나자 웅보는 떠날 길을 재촉하였다. 어디로 갈래? 웅보 어머니는 헌 장롱에서 이것저것 두 아들의 누더기 헌옷가지들을 꺼내며 시름이 가득한 얼굴로 아들을 보았다. 작정한 곳은 없어요. 멀리 가지는 말어라. 자리가 잡히는 대로 아버님 어머님 모시러 올 거구만요. 늙은이들 걱정할 거 없다. 삐역삐역 담배통만 빨며 찜찜한 얼굴로 앉아있던 웅보 아버지 장쇠가 뚜벅 볼멘 소리로 내질렀다. 식구가 흩어지면 힘이 빠져서 안 되는디. 어머니를 도와 헌 버들고리 짝에 옷가지를 챙겨 넣고 있던 대부리도 마음이 언짢은지 침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 말대로 늙은이들 걱정은 말고 몸 성이 잘 살아. 그렇게 말하는 웅보 어머니의 진물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괴었다. 떠나려거든 냉큼 떠나지 않고 뭘 꾸물거리느냐. 웅보 아버지가 두 아들들을 질러보며 다시 큰 소리로 내지르자 저놈의 영감탱이는 어찌 그리도 인정머리가 없는 거에. 시방 헤어지면은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하고 어머니가 쏘았다. 웅보와 대부리는 밖으로 나왔다. 대부리가 누덕누덕 기운 헌 이불과 고리짝을 짊어졌고 웅보는 마님이 특별히 내려준 쌀 2말과 씨나락 1말, 세 식구가 밥을 지어 먹을 솥이며 밥그릇을 발채에 담아 지었다. 신부 쌀분이는 조그마한 옷보퉁이를 옆구리에 꼭 끼었다. 그 옷보퉁이 안에는 새벽에 마금내가 몰래 갖다 준 명주 한 필도 들어있었다. 두 아들과 며느리가 떠날 채비를 끝내자 웅보 어머니는 콧물까지 훌쩍거리며 다시는 그들을 못 볼 것처럼 서러워하였다. 아가, 잘 살아야 한다.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웅보 어머니는 노마님이 숨을 거둘 때 주었던 머리와 끝에 칠보 초화본을 올린 파란 상하 초롱잠과 웅보 어머니가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받은 두툼한 구리반지를 빼서 며느리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쌀분이는 노마님이 주었다는 파란 상하 초롱잠보다는 언젠가 웅보 어머니한테서 그 내력을 들어 알고 있는 반들반들 달아진 구리반지를 더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 손가락에 끼었다. 두툼하고 반질반질한 그 구리반지는 웅보의 증조모 것이었는데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였다. 두 아들과 세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마지막 하직 인사를 올리자 장쇠가 땅 한 뼘도 없이 뜬굴로 나가서 안 굶어 죽고 살 것 같으냐? 하고 비아냥대는 소리로 내질렀다. 기어코 우리 땅을 장만하겠어요. 웅보는 자신 있게 말하고 지게를 지고 일어섰다. 장쇠는 대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았다. 아이고, 저 인정머리 없는 작자. 자식들이 가는데 뻐끔도 안 한 거 봐라. 어머니는 남문 밖까지 따라 나오며 차마 아들 며느리와 헤어지기가 마음 아픈지 훌쩍훌쩍 눈물바람을 하였다. 들어가세요. 내년 봄에 꼭 모시러 오겠어요. 웅보가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며 물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가자. 나룻배 타는 것만 보고 돌아갈란다. 어머니는 훌쩍거리며 앞장서서
쪼작쪼작 걸었다. 웅보는 지게를 쥐고 선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대로 서 있을랍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꾀죄죄 떼국이 흐르는 소매자락으로 눈언저리를 꼭꼭 눌러 찍어내어 웅보 뒤로 물러섰다. 그나저나 어디로 갈겨? 대부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주고 걸으며 큰 소리로 물었다. 우리 땅을 찾아서 가는 거다. 거기가 어딘디? 대부리는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록 종의 굴레를 쓰긴 했지만 상전의 빌부터 중내 사내하는 흉년에도 배골치 않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사람 살 곳은 골골이 다 있는 법이니 걱정 말아라. 그래도 갈 곳은 정해놓고 떠나야지. 어떻게 무턱대고 갈 거요? 영산강을 따라 내려가 보는겨. 강을 따라가면 해가 떨어진다는 바다밖에 더 나오겠어? 강변에는 물난리 땜시 농사를 못 짓고 버려진 진전이 많을 거니께.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은 양반들이 다 차지해 버렸을 것인디. 그러니 아무도 손을 못 댄 땅을 찾아야지. 버려둔 땅이 있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땅밖에 없다. 우리가 믿을 건 땅뿐이여. 단 한 뼘이라도 우리 땅을 찾아야 한다. 땅을 못 찾으면 우리가 죽는겨.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기를 무서워 말고 우리 땅을 찾아야 한다. 웅보는 힘주어 말하고 참나무며 똘밤나무들이 촘촘하게 들어선 산 모퉁이를 돌아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웅본의 세 식구가 나루터로 나가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룻배를 기다리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웬 사람들이 나루터에 그렇게 많이 몰려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았더니 얼추 눈에 익은 이웃마을 사람들도 눈에 보였다. 이웃마을 구슬에 사는 판쇠와 기름바위 막둥이, 돌매 덕칠이, 그 외에도 난 모를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도 웅보네처럼 가족들과 함께 이불이며 솥, 옷 보퉁이를 지고 있었다. 아이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마치 한 마을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사를 가는 것만 같았다. 지난 여름 큰 비에 돌매가 옴실하게 물에 잠겼을 때 돌매 사람들이 남부 여대하여 물 피난을 다니던 것과 비슷했다.